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사람이 퍼뜨린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서 들어온 것인가? 사실은 이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 너무 귀한 금쪽 같은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코비드에 대한 것이고요. 코비드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 얼마나 알고 있고 그다음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약 50년 전부터 처음에 발견이 되어서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그리고 메르스를 거쳐서 코로나가 된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그 같은 종의 바이러스이지만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치사율이 낮았다가 높았다가 상당히 낮아졌지만 감염력은 높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들은 자기들의 유전자들을 계속 재조합해서 그러다가 어떤 우연히 바이러스 입장에서 좋은 조합이 나오게 되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대유행이 발생을 하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한 그 배경에서 탄생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인간과 바이러스의 대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대결은 사실은 처음은 아니고요. 인간의 종의 오랜 역사와 함께 인간은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왔고,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의 모든 데이터 속에도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간 유전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인간의 종의 기능을 유지하는 유전자는 약 2% 정도고, 바이러스들이 인간에 침입했다가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바이러스처럼 생긴 유전자 서열이 인간에게 남겨진 것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종의 히스토리를 살펴볼 때 이런 바이러스와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에 투쟁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오래된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코로나의 경우,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코비드2 바이러스의 경우는 인간이 문자와 그다음 활자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바이러스라는 것을 인지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유행의 시기를 저희가 알고 있고 겪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하나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이고 오늘 말씀드릴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바이러스의 모양이 마치 혹성처럼 보이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마치 이제 달 분화구처럼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쪽이 바이러스 본체고, 우리가 기름이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지질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도 바깥쪽 외벽은 지질막으로 덮여 있는데요. 마치 인간의 세포처럼 지질막으로 덮여 있고 솟아져 나와 있는 이런 스파이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왕관처럼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바이러스의 생명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은 공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달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것은 데이터입니다. 코로나를 데이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3만 글자의 유전자 서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염기 서열로 생명의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15년 전에 끝났죠. 그것은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언어로 쓰여진 염기 서열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보로 바꾼다면 3만 개의 글자 ATGC 4개의 종류로 첫 번째 자리에 ATGC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쓰고, 두 번째 자리에 ATGC 4개 중에 하나를 쓰고, 이렇게 해서 총 3만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보체인데 이것은 생명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죠. 우리 몸에 침입을 하고 우리 몸에서 번식을 하고 그리고 탈출을 해서 다른 사람을 또 감염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가 생명 현상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역사상 유례 없이 바이러스가 생기자마자 불과 몇 달도 안 되는 짧은 사이에 거의 몇 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모든 기능을 우리는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첫 번째 글자부터 끝번 글자까지 다 쓰면 29,674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각각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얘가 인체에 침입을 할 때 인체의 단백질이랑 잘 붙어서 꽉 들러붙어서 세포로 침입하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고요. 일부는 안으로 침입했을 때 우리의 숙주세포의 기능을 탈취해서 숙주세포는 이미 생명 기능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바이러스가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여기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코로나는 숙주세포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이 기능들을 이해해서 코로나를 막으려는 무기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크게 인간의 응용 층에서 보면 진단과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 많은 치료 전략들이 구성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코로나의 진단,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이 3만 개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고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해를 얻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겨나서 인간을 위협하게 됐죠? 이거는 그 공산당의 전략이다. 중국 우한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연구소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을 막 만들면서 그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아지는지 안 높아지는지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근거로 사람들이 거기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바이러스 학자와 그다음에 DNA 정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결론은 중국 랩에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까요? 여기에서 접근하는 어프로치는 과학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을 했어요. 어떤 계산을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족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생기는 속도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속도들이 몇 개의 호스트를 지날 때 어떠한 속도로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화 개통도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사도를 비교를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탄생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박쥐와 천상갑 사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연적인 돌연변이가 축적돼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그다음 믿을 만한 가설이다라는 것을 인다이렉트하게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떤 주기가 있는데 숙주를 감염시킨 데에서 복제를 해서 축주를 탄술해서 다른 걸 감염시키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전 정보를 고의로 돌연변이 시켜서 숙주의 방어 기작을 회피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바이러스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이미 2007년 정도에 예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남부에 있는 데서 포유류 안에서 또는 그 숙주들 안에서 야생동물끼리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 인간을 감염시키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먹는 습관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살아남게 되면 인체에 대한 감염력을 획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게 2007년부터 사실은 경고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천삼각과 박쥐 간의 관계를 밝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엔지니어링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물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사람이 퍼뜨린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서 들어온 것인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이것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이런 큰 불편을 끼친다. 그래서 사회적인 적대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문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얼마나 변종이 많이 되었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해를 끼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되죠. 근데 이때까지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들 중에 그 감염자들 중에 약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감염됐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다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다 읽어봤더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12개의 스트레인 정도가 있어요. 12개의 서로 다른 계통도의 계층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행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봤더니 처음에 여기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고 시간이 따라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12개의 변종 스트레인들이 현재 유행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묶어보면 약 10개의 그 계통 그룹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0개의 계통 그룹을 추적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대유행했던 변종이 어느 지역을 다시 감염시키고 있는지를 추적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일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은 나이가 드신 분들만 엄청 고위험이고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대유행이 돼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걱정은 이게 비말로만 감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공기 중에서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무서운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속도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속도예요. 인플루엔자도 독감도 해마다 대유행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2배 정도 느립니다. 그래서 독감의 돌연변이 속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 이야기는 숙주를 감염시키고 또 감염시키고 이 사이클을 돌 때 조금씩 유전자 서열이 변하는데 독감이 2배 빨리 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보다 좀 천천히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시계를 계산할 수 있죠. 얼마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우연히 생길까, 어느 정도의 대처 시간이 있고 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HIV보다도 느려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치명적인 것이 생기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부터 인간과 포유 사이를 돌아다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축과 또는 나의 집안의 애완동물에서 감염의 사이클을 계속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나의 반려견과 반려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강아지도 걸린 적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시스테믹하게 다시 연구를 하면 고양이과들이 잘 걸립니다. 근데 패럿도 걸리고요. 근데 개, 돼지, 닭, 오리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고양이과가 가장 잘 걸린다고 해요. 원래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행을 했던 적이 있고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이클을 돌아서 인간을 감염시키고 있는 그 예는 그렇게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그런 타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타입이 있고 그렇지 않은 타입이 있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더 빨리 전파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가장 잘 만들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데이터는 영국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잘 아시다시피 6월 18일 기준으로 30만 명이 확진되었고 4만 명이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중에 2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나라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건지 많은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인을 조사했더니 감염자들의 그 출처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가 보면 영국의 경우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유입된 것이 가장 많았고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유입된 경로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그래서 미국은 골든타임을 놓쳤었죠. 여기가 한국이 발병한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개통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한에서 시작이 됐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트레인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개통도로 나누기 전에 한국은 감염이 되었고 초기에 이제 확진자를 많이 해서 감염이 많이 줄었지만 미국은 골든타임을 놓쳤고 많은 수의 감염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것들을 보면 미국에 유입된 바이러스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스트레인들이 골고루게 다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사람이 주로 미국을 감염시켰다기보다는 초기 방역에 실패한 여러 나라들의 각지의 경로에서 복합적으로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시켰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왔다, 유럽에서 왔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도 한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또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실 당시에 데이터는 69명의 데이터를 봤었어요. 여기 한 100명이 안 되는 사람을 뉴욕에서 코비드 스트레인을 염기서열을 읽어냈는데 69명이 대다수가 82%가 유럽형의 스트레인이고 유럽 감염자에서 발견됐던 스트레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은 유럽에 의해서 주로 감염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던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뉴욕의 경우는 거의 다 유럽에서 유래한 환자들에서 감염이 되었고 다른 도시들은 또 다른 스트레인이라서 이렇게 동부와 서부가 서로 다른 경로로 인해서 코비드의 메이저 스트레인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초기 방역과 그 다음에 후기 방역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로 퍼져나가는지를 이 데이터로도 볼 수 있는데요. 초기 감염 환자는 그렇게 다양성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본격적인 감염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모든 스트레인에서 많은 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믹스드 스트레인에 가장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염자가 어차피 많아지면 집단 면역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회 전체는 극복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맞지만요. 그것도 역시 그 위에 있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근거해서 역산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에 성공을 하려면 60%의 사람이 감염이 돼야 돼요. 전체 인구 집단에서.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그 사람은 면역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전파가 안 되니까 몇몇 사람만 감염시키고 더 이상 급속히 펴져나가지 않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근데 60%의 감염이 돼야 되는데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었던 도시들을 보면 뉴욕시가 20% 정도 감염에서 면역을 얻었고 런던이 17.5고 마드리드가 11.3이고 한국은 얼마 전에 나왔듯이 0.3% 정도죠. 이것을 근거로 역산을 하면 미국의 경우 앞으로 200만 명 정도가 더 사망을 해야 집단 면역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30만 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야 집단 면역에 성공을 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체가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면역을 얻었는데 똑같은 코비드 바이러스에 또 노출이 됐을 때 그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증이 없어요. 그래서 집단 면역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위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의 유전자 서열을 다 읽어내서 데이터로 만들면 그 경로들이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정보들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비드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답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리고 청년들은 괜찮은 것은 아닌가? 노인만 아니면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증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감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점은 X축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Y축은 바이러스의 양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동이 가지는 바이러스의 양과 그 다음에 성인이 가지는 바이러스의 양과 노인이 가지는 바이러스 양의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어 보이죠. 실질적으로 결론은 아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코비드에 감염되면 본인이 배출해내는 바이러스 양은 거의 같아요. 그 말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감염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역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린이랑 청소년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더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취약층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번부터 3번까지 유전자 정보는 아니지만 역학조사의 데이터가 얼마나 유용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한국의 예이고요. 이것은 줌바 댄스의 강사들을 한국에서 역학조사했던 그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각의 색깔과 모양은 그 감염자의 그 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의 원발자가 있었고 이것이 그 다음 차수, 노란색이 그 다음 차수,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이 그 다음 차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발자 한 명이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전파를 시켰고 또 그 사람들의 지인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전파가 됐고 그 다음번에 전파자들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으로 전파가 됐고 4차 전파자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됐고 그렇게 해서 5차 전파까지 이렇게 트랙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방역으로 막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5차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다 선제적으로 격리하거나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웃브레이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로 알려지고 있죠. 다른 나라는 5차까지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들대요. 1차, 2차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그 방역 체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집단적으로도 보면 0.3% 정도의 그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콜센터인데 이것도 내 논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 좋은 예로 회자되고 있는데 이게 콜센터에 앉았던 직원들이 앉았던 좌석들이고요. 파란색이 감염자입니다. 이게 공간상으로 주어진 공간 안에서 어떻게 코비드가 퍼져나가고 이 정도의 감염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반면모사로 활용되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역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손 잘 씻으면 좋은 것 같고 마스크 꼭 써야 될 것 같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야 될 텐데 대체 그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수치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16개 국가의 172개의 기존 스터디 결과들을 다 종합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감염 차단 효과가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5.6배가 증가해요. 그리고 아이 프로텍터를 하면 3배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84배의 차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는 나라는 84배 코로나 확산을 더 저지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도 안 지켜지면 84분의 1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책의 기조를 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파란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그 확산 추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소셜 디스턴스를 잘하면 이렇게 늦출 수 있어요. 이렇게 늦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증 환자를 위한 코로나 병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의료 체계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둘 다 조절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서열을 봐서 어느 나라에 입국 금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확산되는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전파시키는 경로인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축적된 메디컬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를 역시 알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딜 갔는지 다 알고 있고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남녀 관계이며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것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꼭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이것들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공개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요. 코비드는 독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치사율이 높아서 본인 자신이 감염될 확률을 없애뜨리지 않고 치사율이 낮은 편이지만 감염력이 높아서 계속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롱텀으로 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유전 정보를 모두 사용해서 감염자 유입 경로를 예측하고 차단을 하고 확산 모니터링과 그다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보들을 생성해서 맞는 정책들을 계속 실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백신 디자인과 개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생명과학은 원래 관찰 과학에 더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한테 함부로 실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명과학은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했듯이 관찰 과학입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걸 다시 입증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었는데요. 한동안은 실험 바이올로지가 많아졌었어요. 관찰을 하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고 엑스레이로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걸 바꿔보자 그래서 쥐에다 실험을 하고 세포에도 실험을 하고 그래서 실험 바이올로지가 한 1990년대까지 많은 발전을 이뤄냈었고요. 지금은 다시 또 데이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열 분석 장치 같은 기법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자들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숫자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기존의 내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에 더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생명과학의 가설을 데이터로부터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관찰 과학이고 옛날부터 해오던 것인데 그것을 숫자로 연구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내가 염기서를 읽어서 숫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있는 분자가 그 숫자로 정확하게 되냐 이 정확도의 문제이고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염기서의 분석 장치에서 99.999% 정도의 정확도를 이제 개런티해 줄 수 있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그 기계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읽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에 이룰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내가 이 바이러스를 마치 생명체를 육종하듯이 계속 접종해서 길러내고 접종해서 길러내고 접종해서 길러내고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를 많은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원래 자연 현상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더 오래된 기술이고 지금은 만약에 그 자리를 내가 A라고 써 있는데 T로 바꾸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런 걸 랜덤 뮤테이션을 계속 만들어서 실험을 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시켜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알고 있으니까 감염력을 높이는 것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능한 것도 사실은 지금의 인간의 기술력은 염기서열을 한 글자 두 글자 원하는 것만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그 학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의 논문과 같이 천상각과 박쥐의 자연 사이클을 많이 돌면 코비드 바이러스와 같은 변종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타당한 가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너무나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정보학자에서 치료제를 만들지는 않지만 그 만드시는 분들의 이제 어려운 점을 이제 옮기면 그 치료제는 그 바이러스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부류가 있고요. 그 생체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메커니즘을 도와서 면역력을 도와서 바이러스를 죽이게 하는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를 너무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아까 이제
보셨던 논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 침입한 바이러스가 사실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스트레인인데 몇억 개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몇십억 개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몇십억 개가 단 하나의 분자 기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 하나의 분자 기전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약을 만들면 보통 하나의 기전으로 만드는데 걔를 딱 넣어서 걔를 막아도 딴 바이패스 기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제는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전략을 기대하고 만들게 되는데 실제 써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기작에 의해서 약효가 없게 되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큰 치료 전략에서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이러스 자체를 이해하고 그걸 공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면역 기전을 도와서 바이러스와 싸우게 만드는 것인데 두 번째도 비슷한 이슈입니다. 사람마다 면역 체계가 다 달라서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작용하는 어떤 게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임상 시험으로 충분히 검증돼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완성이 되어야 일반 면역 체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종류는 많은데요. 다수를 차지하는 건 항상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패트헤드 롱테일이어서 대부분은 대표적인 서열을 갖고 있고 나머지 부수적인 게 굉장히 다른 잡다한 변이를 조금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말씀 저도 들었고요. 근데 그 변이들을 보면 치명률을 더 높이는 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는 아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치명률보다는 감염력이 더 높은 변이는 발견됐다는 보고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그 변이들의 진행 방향이 치명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쉽게 더 감염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10개의 계통도가 있는데 그들의 추이가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는 그 감염자가 빵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감염자 없다. 그리고 이제 축제도 하고 서로 셀레브레이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엄청 잘 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관련 기사를 보면 그 와중에 뉴질랜드의 경제는 매우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억셀러레이터는 이것을 무조건 브레이크만 세게 밟으면 영명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업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브레이크를 했다가 억셀러레이터 했다가 그것들을 적절히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과 사회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망자가 나오는 주 이유는 그러니까 다수의 이유는 중증 환자이신데 치료 기전이 없어서 그러니까 병상에서 에크모라든지 의료적으로 쓸 수 있는 몇 개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 게 주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조금 어려우면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것이 감기처럼 정말 될 때까지 여러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백신은 그 코비드 유전체의 어떠한 부분을 타겟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돌연변이가 있는 코비드가 감염이 되면 그 백신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 알려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백신 연구가 그만큼 공개된 것이 없어서 알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코비드 유전체들을 보면 여기에는 그 변이 지도가 없는데 저에게는 변이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변이 지도를 보면 그 전체 유전체 영역의 이 뒤쪽 부분은 변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백신이 어떤 자리를 타겟하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코비드 스트레인은 그것을 회피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도 0.3%라 그래서 조금 실망하긴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항체율이 높으면 빨리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코로나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낮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낮았는데 앞으로 한참 집단 면허까지는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망이 되긴 했었지만, 또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방역에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옛날에 살던 삶을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희생해야 될 어떤 대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논문을 살펴보면 집단 면역은 60% 정도의 구성원이 면역을 갖고 있을 때 형성이 되는데, 면역력을 한 많은 희생을 치른 뉴욕시가 이 정도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논문에서 계산한 근거를 보면 미국 전체가 집단 면역을 하려면 미국에서 2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의 캐퍼시티와 취약층의 인구의 집단에 의존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집단 면역을 가속시키려고 악셀러레이터를 많이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완화시키면 이제 면역률은 높아질 거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역치를 넘으면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것을 컨트롤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30만 명이라고 해요. 계산을 한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게 이것을 컨트롤하면서 의료 수준이 감내하는 상태에서 서서히 집단 면역을 형성시키고, 또 그 와중에 백신과 치료제들이 나와서 시간들이 잘 조절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하진 않는데요. 제 주변에 실제 그런 연구 과제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모든 정보를 누군가가 한 군데서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요. EMR 데이터랑 국립보건원 데이터를 전부 해서 내가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밸런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플러그인 시키면 그 어떤 정책 입원자가 계속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답안을 줄 수 있는 그 정책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그리고 국립보건원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대용량으로 구축해서 그 정보 고속도로 같은 것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유전자를 이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코비드도 3만 글자지만 인간 유전체는 3 곱하기 10의 9승 글자잖아요. 네,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악용 사례가 디자이너스 베이비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맞춤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기를 출산을 실제로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 배아 세포나 인간 유전자 교정의 이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많은 그 윤리적인 디베이트이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명 윤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디자이너스 베이비를 들으면 뭐 눈 색깔을 바꾸려고, 아니면 질병의 평생 동안의 위험도를 줄이려고 그것을 조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비윤리적이다. 어떻게 인간을 조작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로 가장 정확한 어떤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난임이나 불임이 되면 시험관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시험관 아기를 할 때 그 난자와 정자를 만나서 약 10개에서 12개 정도, 또는 5개에서 12개 정도 사이에, 그 5개에서 12개 정도의 수정란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수정란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것을 골라서 착상을 시키게 됩니다. 자궁에. 그러면 보통 그 전에 배아에는 유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란 5개를 전부 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유전적 결함이 없고 튼튼한 수정란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서 다 읽어낸 다음에 튼튼한 수정란 5개를 컨펌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물어볼 수 있죠. 이거 보면 이거는 보면 여기는 질병의 확률이, 캔서는 얼마고, 뭐 당뇨는 얼마고, 지능은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성격은 사회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문제가 없는지 보려고 했는데, 건강한 수정란을 체크하려고 해서 했는데 그 정보가 있으니까 어떤 걸 착상시킬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착상시키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쓸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아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반대를 해요. 배아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아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근데 그거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드는 예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유전 질병이 있는데 배아 때 그거를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에디트 기술로.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생 동안의 질환을 그리고 굉장히 중증의 질환을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어드밴스한 사람들은 배아 줄기세포의 내용을 세포 치료를 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몇십만 명이나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배아를 계속 배아가 유용한 어떤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면 걔를 아픈 사람한테 주입하면 한 개의 배아를 희생시키면 몇십만 명의 중증 환자의 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으니 이걸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데이터는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옵저베이션 사이언스라서 그런 이슈가 없지만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책임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2차 팬데믹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방 다시 올 거고 유럽도 다시 올 거고 개방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잘 컨트롤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준에서 계속 잘할 것 같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실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뉴욕주 의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국 의사 같은 경우는 50%가 면역이 이미 생성돼 있어요. 그거는 무증상으로 치료하다가 감염이 많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진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그 별 차이 없이 방역이 너무 잘 돼서 면역력이 집단 면역 측면에서는 별로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까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 비슷한데 집단 면역으로 빨리 가는 길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고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지금처럼 잘 감내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용과 그 다음에 실행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것은 누구에게 위해를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제나 법안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나 또는 시스템 문제가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그 체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될지가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양을 갖고 몇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있고 그게 어떤 종류가 믹스됐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제상은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